다른사의 미트 콘서트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양준모 교수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이 파탄낸 경제 어떻게 회생시켜야 하는가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 파괴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문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알아보았고 무당의 세계로 비유되는 문정권의 치유할 수 없는 정책들에 대한 우려 섞인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양준모 교수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이 파탄낸 경제, 어떻게 회생시켜야 하는가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대담한 계획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양준모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한 계획. 이건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너희도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것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째 파괴하는 계획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대담한 계획으로 이번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괴의 프레임,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이 파괴되는 경제의 그 양상을 보면 단순히 경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제 파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그러한 이제 에서 서서히 파괴함으로써 향후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파괴된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하는 시리즈를 하겠는데요. 그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런 파괴된 여러 가지 그 분야를 함께 복원해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첫 번째로는 적폐청산의 프레임으로 정권을 장악을 했죠. 그러나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비단 정정권에 대한 비판 내지는 이 청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발자취,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친노조 반노동의 그러한 이제 운동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근로자 보호라고 하는 위장 전술을 통해서 친노조 정권을 이제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를 파괴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숨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학 비리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그런 비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교육 전체를 권력이 장악을 함으로써 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러한 이제 지적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프레임인데요. 이 친환경 프레임은 다 어떤 환경을 위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을 파괴하고 원자력 기술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환경운동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숨겨진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친환경 프레임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벌개혁 프레임인데요. 이 재벌개혁 프레임은 이제 기업 장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이다. 당연히 친노조 반노동의 그러한 이제 세력들이 기업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 자원을 진영에 유리한 그러한 이제 곳으로 유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히틀러도 대기업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히틀러의 말 중에서 황금알을 낳는 대기업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 프레임이 단순한 그러한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것이 아니라 보다 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이제 목표가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기 집권의 교두보인데요. 재정을 이제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인기 영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를 통해서 국가 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리고 재정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이 베네수엘라와 같이 장기 집권이 가능한 그런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제 의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헌정 파괴인데요. 이것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과연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는 않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러한 7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동안에 무엇이 진행됐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리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의 어떤 서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폐청산의 프레임인데요. 이게 한나 아렌트의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종족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트라이벌 내셔널리즘. 그래서 종족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틀러, 스탈린 등이 전체주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러한 이제 캐치프레이즈라고 한나 아렌트는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러한 종족주의적 성격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른 발표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3.1절 기념 행사입니다. 여기에 왜 김구가 들어가고 여기에 왜 여운형이 들어가고 하느냐. 3.1절 과거의 3.1절 기념 행사는 3.1절과 깊게 관련된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이 이런 장기적 포석이 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어떤 개념 조작을 통해서 과연 이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이제 궤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팩트죠. 뭐 이것이 이념 논쟁을 할 가치도 없는 그런 팩트에 불과합니다. 물론 관념적으로 우리가 개천절을 얘기하거나 또는 법통으로서의 임시정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죠.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를 이제 1919년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무엇을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건국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김원봉과 같은 세력들, 이런 세력들까지도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품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김원봉과 같은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어떤 법통으로서 또는 주체 세력으로서 인정할 때 대한민국 경제는 바로 무너지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바로 흔들리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의 부정을 단순하게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건국일의 지정 이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의 숨은 뜻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구는 제가 재헌의회의 의사록을 가끔 읽는데요. 김구로 아마 검색을 하시면 김구가 재헌의회 의원들에게 의해서 크레물린 신파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운형과 김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개성 발전시킬 것은 개성 발전시키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한 것이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은 그야말로 총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확립된 체제입니다. 이 체제를 반대하고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이 분명히 대한민국 내에 존재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북한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 대한민국의 탄생은 바로 총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대표를 뽑아서 주권 재민의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우리가 제정을 했고 그 헌법 안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뿐만 아니라 각종 법들이 과거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됐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포용적인 국가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6.25 전쟁을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리고 반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국가 체제, 국가 이념이 자리 잡게 됨으로써 지금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단절된 사회의 과거를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법 체제나 이후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포용성을 강조를 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폴포트의 이런 비극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 그림은 영화 킬링 필드의 한 장면입니다만 사실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처단하고 그리고 국민을 비극으로 내몰은 그런 사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이러한 폭력적 개혁을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출범했느냐? 저는 포용적 국가로 출범했다라고 감히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포용성은 대한민국을 더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은 바로 이 포용성에 대한 되게 도전이고 그리고 이 어떤 체제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또 얘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냐면 4.15 총선 전에 이 촛불혁명의 분수령이다. 그래서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제 됐습니다. 그 선거를 이제 우리가 치렀고요. 그리고 지금 대여 그다음에 어떤 여건이 굉장히 이제 커진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 혁명성,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폭력적인 어떤 기존 체제의 전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체제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해야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촛불혁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상당히 그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촛불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고요. 4.3의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어떤 비극적 종말을 고했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적폐청산의 의도가 불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보호라고 하는 위장 전술을 통해서 친노조 반노동의 그러한 반근로자의 체제를 지금 확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회가 상실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죠. 청년출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직활동 없이 쉬었다는 사람들이 작년 6월 대비 45만 명이나 늘고 있고, 작년 6월에도 36만 명이나 이제 느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직활동 없이 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실업자가 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근로의 기회는 상실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노조만을 위한 세상이 과연 근로자에게 좋은 세상인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는 세상인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인국공 사태는 바로 공정의 어떤 공정하지 못한 이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세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노 갈등이 이제 겹쳐지고 있고요. 다만 인국공에 들어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을 밖에서 바라보는 취업 준비생들 또는 그냥 쉬어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공정하게 보이지를 않죠.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모든 그러한 비정규직들이 국가 예산을 통해서 지금 정규직화됐습니다. 인국공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함에 따라서 지금 공기업하고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기업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취업문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공정성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것을 무엇을 목적으로 한 거냐? 자기 진영의 어떤 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온 다음부터 뭐 노사정 합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누가 근로자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치권에서 뭐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들 노조 대표가 어떤 경제 사회를 조율하는 대표로서 자격을 주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노총은 이런 노사정 대타협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이 노사정 어떤 3자 이 트라이파트 이 체제는 저는 민주적 체제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전문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전문성도 없고 대표성도 없고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이러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합의는 저는 빨리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노조 그러한 이제 프레임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지난 3년간 진행이 됐고요. 이 사학 비리 프레임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의 사학은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육에만 사실 많은 자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유치원이나 또는 중고등학교, 대학에 있어서 사학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이 사학의 역할은 어떻게 인재의 창의성, 인재의 다양성, 그리고 인재의 수월성을 달성하는데 저는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사학이 없었다면 사실은 공교육은 더 빨리 괴멸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교육은 신뢰를 잃고 있죠. 그래서 이 사학이라고 하는 체제가 아니라 이 사교육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교육에 보면 의존하게 만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학에서 과거의 초등학교나 이런 사립학교를 보면 음악이나 여러 가지 예술 활동, 그리고 체육 활동, 또는 특기 활동들을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 학습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50년 전, 60년 전서부터. 그것을 이제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다 보니까 공교육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요구 사항에 맞는 수준까지 제공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비대하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학에 있어서의 사학의 역할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학 비리의 프레임을 통해서 모든 교육을 공교육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대학마저도 지금 뭐 종합감사를 통해서 통제하고 유치원, 유아원까지도 이제 통제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지금 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체제의 인간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속내가 보이기도 합니다. 사학비리, 그럼 사학비리가 있으면 그 비리, 구체적 비리에 대해서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비리가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을 전체로 공교육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만들 수 있어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비리를 보면 감사 결과를 보면 사실 사립 유치원이나 공립 유치원이나 비리 건수로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유사한 비리 건수가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 비리 또 사학 어떤 비리 유치원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공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교두보를 확대하려고 하는 교두보를 놓고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립 유치원들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 공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이 시설이 공립 유치원에 비해서 또 모자란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공립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이나 다 등록금들을 통제하고 있고 공립 유치원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반해서 사립 유치원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는 발목을 붙잡아 놓고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등록금은 자유화를 시키고 사립 유치원의 경영도 자유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할 일은 사립 유치원을 평가해서 유치원으로서의 어떤 교육적 역할을 잘 하느냐 이것만 감시하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리를 이용해서 사립 학교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태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개 이 수월성이나 또 교육의 역할을 이 수월성을 강조하지 않고 교육의 역할을 폄훼하고 부정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그러한 이제 삶을 살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부정합니다. 되게 뭐 개나 가재, 붕장어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 가재, 붕장어로 살아라. 이게 이들의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무책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국민이 생체 실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행한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을 볼 때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바로 잡아야 될 때이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적 교육과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 프레임에도 숨겨진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이 비단 환경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더 악화되죠. 그 원리를 이제 이 전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장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죠.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저장 수단입니다만 엄청난 비용이 들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뭐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폐기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한시라도 이 수요와 공급이 매시간 맞아 떨어져야만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전력 수요가 상당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일중에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그 양의 70%가 하한입니다. 가장 낮은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24시간 많은 전력이 공급돼야 됩니다. 태양광은 태양이 지면 쓸모없는 전력이고요.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쓸모없는 전력이죠. 풍력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많이 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력은 매 순간 그 필요한 양만큼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태양이 없다고 해서 공급 안 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햇볕이 나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화력 발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석탄 발전이 오히려 더 많이 가동이 되고 또 이 가스 발전이 더 많이 가동이 됩니다. 이 태양광 같은 걸 두면 가스 발전은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가스도 낙스에 있던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석탄 발전의 낙스 발생량보다 이 가스 발전소의 낙스 발생량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염 물질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얼마나 이것을 걸러내느냐 하는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게 가스냐 석탄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석탄이 더 많은 그러한 이제 오염 물질이 발생합니다만 그것을 더 정화시켜서 오히려 가스보다도 덜 나오게 할 수가 있고 그런 기술이 다 지금 현재 보편화,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태양광을 쓰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스 발전이나 석탄 발전, 원자력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죠. 그 원자력 대신에 이제 가스와 석탄이 더 많이 떼져야 되는, 활용돼야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컬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제주도가 이 풍력이나 태양광, 특히 풍력이 이제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태양이 어떤 또 바람이 많이 분다고 생각합니다만 필요할 때 별로 안 불어요. 그러다가 또 필요 없을 때 많이 붑니다. 그러면 전력 공급이 전력 사용량보다 넘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는 육지에서 이제 전력을 공급받아서
그 시시각각으로 남거나 부족한 양을 메우고 있죠. 그것도 모자라서 육지로 가는 이제 선량을 지금 전력선을 지금 더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또 가스 발전소와 석유 발전소를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풍력 발전이나 이 태양광의 가능성 때문에 이 가스 발전이 껐다 켰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 자동차를 운전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동차가 급가속을 하거나 하면 더 매연이 많이 나오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동력이 좋다 하더라도 이 가스 발전을 껐다가 켜는 순간 상당한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가스 발전은 우리 그동안에 이제 친환경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 근교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태양광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풍력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차라리 가스를 계속 발전을 24시간 발전하면 그 발전소에 나오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때문에 이걸 껐다 켰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아이러니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탈원전을 자꾸 얘기하느냐? 저는 원자력 기술 자체를 없애기 위한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괴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문제점 말씀드렸고요. 태양광 모듈은 수입이 늘면서 중국만 신났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국내 업체들이 지금 또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뉴스도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벌 개혁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소유 구조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배 구조 그러면 주주가 어떻게 경영진을 잘 통제해서 주주를 위해서 경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게 지배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러한 지배 구조가 왜곡이 돼서 소유 구조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소유 구조는 경영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죠. 오히려 소유 구조가 집중된 그런 유럽이 지배 구조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경영진을 뭐 통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미국까지 소유가 분산된 경우에 경영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또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감사 제도라든지 하는 것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소유 구조가 이렇게 분산이 돼서 주주가 경영진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유 구조 자체를 문제시하고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연금은 주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헌헌법 시부터 제헌헌법 제88조 지금은 개정헌법 87체제 헌법은 126조지만 거기에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시적 조건을 있습니다만 그건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놓았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제헌헌법 88조 그리고 현행헌법 126조에 의해서 국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행 헌법상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 개입은 불법,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법에도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로서 기업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 증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연금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경영 개입을 뭐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맞질 않다. 국가는
주주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주고요. 대행을 하는 대행인데 대행의 특수성이 있죠. 우리 국민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가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입자가 가입을 탈퇴함으로써 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은 이 국가를 갈아치울 수가 없죠. 4년, 5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만 갈아치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주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적으로나 또는 국민연금 법적으로나 국민연금이 주주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은 위헌이다. 근데 이들이 과연 소액주주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뷰의 세계를 얘기합니다만 요즘 펀드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벌초 펀드들이 놀기 좋은 그런 놀이터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장기 집권의 교두보로서 저는 파퓰리즘 정책을 얘기를 하고 그를 통해서 재정이 파괴되면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고소득층은 물론 나라를 떠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나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장기적인 집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검찰개혁, 헌법 개정 이것이 체제 전환의 3교두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공수처는 완수를 했고요. 검찰 개혁은 지금 국민의 의혹의 눈초리 대상입니다만은 이것도 조만간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죠. 그래서 정부 행정부의 어떤 정권의 정치 권력이 검찰의 권한을 이제 공수처와 나누어서 국민을 통제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경찰 국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통제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환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키고 명문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비경제적 교두보는 경제적 교두보와 함께 경제를 파괴를 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예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기 모래사장에서 모래 따먹기 게임 같은 게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재정이 마치 무너지기 전까지 누가 많이 모래를 퍼가나 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보면 경제 파괴의 교두보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일자리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는 사라지고 이 일자리 예산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든지 전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없는 분야에 재정만 낭비하고 나름의 생태계만을 조성시켜서 진영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14조 재난지원금을 풀었더니 그 효과는 어디 갔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SOC를 더 확충하고 정말 좋은 깨끗한 수돗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죠. 그런 예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 부담은 다 국민의 몫으로 남아져 있죠. 그래서 헌정 파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과연 영토 수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전체주의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코로나 사태 보면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을 벌을 형사범으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형사범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근로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고요.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제는 고용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에. 그런데 과연 고용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도 문제시 돼야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상의 이유를 빼놓고는 사형기업을 국유화하거나 또는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헌법 조항이 지금 다
위태로워지고 있다. 자, 경제 살리기는 비단 경제 정책의 어떤 수정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우리 사상적 뿌리, 그리고 교육적 뿌리, 법 체제적 뿌리, 이 모든 것을 함께 개혁해야만 이 문재인 정부가 파괴해 놓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준모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이홍균 자유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홍균 위원님. 저 지금 막 소개받은 이용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지금은 자유시장연구원에 있습니다. 우선 양준모 교수님의 훌륭한 발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토를 다른 의견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역사와 사회학과 노동 문제, 에너지 문제, 거의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리셨는데 사실은 저도 양준모 교수님 못지않게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고용과 복지, 포퓰리즘, 그리고 원전 문제도 제가 다루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걱정은 양준모 교수님 발표도 다 드러났지만 자유시장에 역행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파괴시켜서 그러니까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유우파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구속되고 불필요한 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건국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 지금 이 논의는 좌파 이념에 의한 건국을 우리나라에 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건국이 아니라 좌파 이념을 따랐던 사람들에 의한 건국을 그때부터 건국이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요즘에 어느 분이 몇몇 분들이 강하게 추천하셔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부식되면 그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각 나라들의 사례들을 가지고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니까 좌파 이념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전부 부정해버리는, 본인들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싶었던 각종 양준모 교수님 말씀하셨던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아주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노조는 정말 과연 노동자를 위한 조직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정규직 노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하기 어렵게 만들고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학 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학 비리라고 하는 것이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양준모 교수님도 지적하고 싶어 하셨지만 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왜 사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같고, 지금 친환경 프레임에 대해서는 좀 뭐 생각이 여러 가지 다른데, 저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이 문제인 것은 일조량이 그 기후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3분의 2 이하로 떨어졌고, 지금 보십시오. 계속해서 비가 오고, 구름이 껴 있습니다. 언제 태양을 받아서 발전할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고, 두 번째로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가정을 내세우고 거기서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성비 높은 굉장히 그 안전성은 높고 비용은 싸서 전 세계 수출길이 열려져 있었던 그 원전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불안하지 않고 4중, 5중의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냉각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아주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과거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에서 주장해왔던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연금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뭐 똑같은 생각이고요. 국민연금 자체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무시하고 마치 뭐 기업 전체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해서 뭐 우선적으로 기관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이것은 이 부담은 다음 정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비용인데 국가 재정은 어떻게 이 정부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저도 정말 볼 때마다 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국민을 포퓰리즘의 아편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긴 하지만 다른 분들의 토론을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으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준모 교수님 그 토론이 우리 사회 그 전반적인 문제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토론의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의 그 함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사회와 국가를 이렇게 그 경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개인과 사회의 경계선이 지워지더니만 이제는 사회와 국가 간의 경계선도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지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우리가 사회적인 것으로 놓고 보고 여기에서 어떤 민간과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이제는 사라지고 이 사회를 국가화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를 사회화한다든지 하는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고정돼 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은 독일에서 이 복지국가가 출현하면서 이 국가를 사회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국가를 항상 말할 때 소치알 스타트라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그 개인들 간의 어떤 그런 격차가 벌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입을 해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하거나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평등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지배복종 체제에서 이 자발적 협력들이 가능한 체제로
국가가 변해야 된다라는 게 원래 그 사회적 국가의 개념인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이 국가의 사회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회를 통치 지배 구조에서의 어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이렇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명령함으로써 이 사회를 하나의 국가에 딸린 존재를 만들고, 개인들은 그런 어떤 정치화된 사회 구조에서의 명령에 또는 규약에 또는 코드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자유와 소유를 이렇게 지워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이 결국은 전체주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 틀 안에서 이걸 내세우면서 결국 이들이,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방향의 국가를 사회화한다는 어떤 독일식의 어떤 그런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거나, 또는 일부러 좀 뭔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거를 악용하는 형태로 적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양진모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모든 그 원자력 문제라든지, 이제 뭐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사회의 이런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성격들의 어떤 관여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 경제가 점점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오히려 그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기업에게 있거나, 또는 이 보수라고 하는 우리 정치 세력에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계속 돌려서 뭔가 그 불만들을 그런 쪽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이 정치 권력의 어떤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좀 더 우리 자유 진영 또는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 좀 뭔가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좀 이렇게 확고한 개념들을 다시 좀 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안에서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기영 교수입니다. 네. 양준모 교수님께서 방대한 내용을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좀 더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양극화 문제가 좌파 정권에서의 그 친노동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시발점이 되고, 그것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지금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지금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시장 경제를 막연하게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자산 가격을 더 높여가지고 양극화를 더 심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또한 부동산 시장에 세금을 더,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를 더 강화를 하면서 전국에는 이것이 나중에 한 10년 이상 지나고 된다면은 세금을 내지 못할 때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로 귀속하게 되는 이와 같은 문제, 이것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시장 경제를 침해하면서 사유재산권을 또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위험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강남대 김병준 교수입니다. 우선 이제 양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다른 식으로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교수가 노예로의 길이라는 책을 내셨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그냥 거의 들어맞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자유민주주의 사회, 즉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사람들의 행복이 그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 가장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소위 지금 악질적 퍼퓰리스트라고 말하는 이 정권이 소위 뭐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최저임금하고 모든 평등하다, 그다음에 사회정의다 이런 걸 부르짖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모토를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열망합니다. 그게 이제 악마적 퍼퓰리스트입니다. 왜 악마적이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노예로 이끌게 됩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자유 경쟁 사회에서 왜 경쟁에서 소외된 자가 행복할까요? 이 사람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free to choose, 프리드만이 얘기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전체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모든 부를 독식하고 그 이권과 특권을 독식하고 지들이 시장을 농락하고 다 만들어 나가는 이 사람들은 왜 불행할까요? 이 사람들은 권력이 깨지면 숙청당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위험을 느끼죠. 자, 우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인식을 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그럼 다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그 지식인들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고 철학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를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정권이 탄생이 된 소위 촛불혁명 이런 것들 이것들 다 우리 어떻게 보면 견제나 방어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하이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란 정말로 모든 그 대가를 치르고 다 갖춰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지금 이 정권이 자유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준모 교수님 다 하나하나 다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들이 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하기 전에 지식인서부터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김중식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혹시 노조의 문제가 혹시 노조가 필요가 없는 건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노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조가 이제 뭐 정국화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노조는 분명히 그 사측과의 어떤 대화의 어떤 그 창구로서 소통을 위한 하나의 그 필요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조가 뭐 전국 민노총, 뭐 한노총, 뭐 전국 교직원 노조, 전국 뭐 공무원 노조, 이 전국이라는 말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사학 문제라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5년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부활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그 70년도에 5년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정교조들이 그 고등학교를 많이 잠식을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그 5년제 고등학교의 어떤 방식을 좀 바꿔서라도 3학년 동안 그 학생들이 그 어떤 그 자기 그 집중 분야에 입학을 해서 과거처럼 그 한 가지 그 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한 6개 정도의 어떤 그 과를 통해서 자기 진로를 뭐 고등학교 4학년이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그 새로운 그 교육을 통해서 사교육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뭐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하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그 경제 문제인데 아까도 누가 부동산 문제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발표에 의하면 오피스텔도 이제 그 다주택에다 집어넣겠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실업급여의 어떤 지금 확충 지금 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장기 실업자까지 돈을 주겠다. 이거는 지금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셔서 아마 질문이 제한된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영균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좌익들이 우리 주권 재민의 국가 건설을 부정하는 거다.
저시 건국의 부정은 따라서 건국의 부정은 우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뭉쳐서 이 어떤 좌익들의 어떤 의도를 분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정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너무너무 저에 와닿습니다. 저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사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관계들, 수많은 관계들의 모임이 사회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따라서 사회 속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없다. 그것을 폭력적인 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불만 세력들에 대한 문제점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리즈에 제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기용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들이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소득 양극화. 사실 소득 양극화는 시장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악화됐습니다. 결국은 근로에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대로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에 이 사회가 양극화를 해결하는 그런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노무현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의 문제 때문에 소득 양극화가 더 격심하게 악화됐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들의 문제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 파레토 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갖고 잘 사는 사람과 또 저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과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수는 어떤 일단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인데 저희는 이 자유시장 경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우리 김병준 교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김기현 선생님의 지적에 대해서 대응할 답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나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 시리즈에 제가 이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김병준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만나서 우리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더 나눴으면 합니다. 행복, 해결 방법, 지식인의 각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비겁한 지식인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지식인들이 그동안에 우리 좌익적 사고방식을 대물림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식인이 각성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지식인이 또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또 떨쳐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식 선생님의 노조의 필요성 문제, 당연히 노조는 있어야 됩니다.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노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노조와 사용자 모두가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집단, 노조가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전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이 정치 세력화를 만들어 준 게 바로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 합의 체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은 분명히 강화돼야 됩니다만 근로자가 단지 대기업 근로자, 조직화된 근로자만 아니라도 수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근로자들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교육 문제는 저는 오히려 사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 사교육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도식화된 교육 체계에서 교육 과정을 강요받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사학들이 그 교육자의 교육수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때 저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요. 부동산 문제는 이들의 프레임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프레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가 아까 소득 양극화의 문제와 같이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이 장기 실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실업 예산들,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거의 3분의 1이 실업을 장기화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실업 예산도 구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리해서 정말 파괴된 대한민국 경제 일으키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단초로서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